Recording in progress. 네, 집행기업 서면시 포럼 1차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자치단 주제로 김창희 선거제도 개혁연대 공동대표님 모셨고요. 서면자치 지원노면에 또 참여하고 있는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공동대표도 함께 계십니다. 김창희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서 일타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 경력이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쏙쏙 이렇게 잘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는 질의응답도 진행을 해서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가지고 정치개혁 정개특위가 지금 오늘 5시에 전체회가 있고 그다음 다음 주에 전원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회 논의 상황까지 조금 아울러서 공유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 선거제도와는 가능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창희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을 줄여서 참치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참치. 네. 참자가 아니고 참치. 네, 참자가 아니고 참치. 네, 참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김찬이라고 하고요. 일타 강사라고 하니까 스캔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저는 스캔들은 없고요. 저희 선거제도 개혁연대는 과거 이제 비례민주주의 연대는 이름으로 했고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연대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대표 참여연대나 뭐 지방자치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열심히 선거제도 개혁 얘기할 때는 아무 이렇게 반응이 별로 미미하다가 대통령이 1월 2일 날 중대선거구제 개혁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국이 막 흔들리는. 그래서 저보다 확실히 대통령이 힘이 세구나 좀 느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거제도 개혁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정당명부식, 권역별, 개방형, 폐쇄형 이때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에이 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싫은 거야. 이렇게 하긴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오늘 함께 좀 이해해 나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주제는 이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편없다 보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 또는 절망감이 생기죠.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호소력이 있고요. 또 직접민주주의도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정치 영역을 다 직접민주주의로 할 수는 없죠. 어딘가에서는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5천만 명이 매일 모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 대표를 뽑는 과정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대의민주주의 영어로 쓰면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하는데요. 근데 representative가 명사로 쓰이면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의 말 자체가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저 말을 할 때마다 대표를 잘 뽑아야 돼. 대표를 잘 뽑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를 뽑는 것인데 이 대표를 뽑는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으면 대표가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도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를 뽑는 절차, 선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서론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얘기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선거와 관련된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있고요. 여기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바꿀 게 많습니다. 또 정치자금법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치개혁 운동도 여러 번 계속 싸워왔는데요. 정당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들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황당한 법입니다. 정치자금법엔 더 황당한 내용이 있는데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후원에도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이런 나라는 진짜 이건 거의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저기 무슨 오지에 있는 나라에 있을 법한 그런 법이 OECD 10위 안에 있는 나라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를 지금 초점으로 하기에는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목전에 다다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은요 정치개혁 공동연구이 공직선거법에 맞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의 제1원칙은 다당제 개혁이 아니라 지지율 대우다 이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말이죠.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상민, 전재수, 김상희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이유 설명 내용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잘 보시면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한다.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게 한다. 국회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 군소정당 출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뭐가 생각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2020년에 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말들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들. 다당제 개혁이다 번지르르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독소리 하지 말고 이런 괜히 번지르르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하도록 해달라. 이게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비례성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례성, 비례민주주의, 비례대표를 괜히 싫어해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개혁 공동연구도 비례란 말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정당의 지지율대로 의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지지율대로란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지지율대로, 지지율 그대로, 민심 그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표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나왔는데 정당 득표율이 33%였습니다. 그런데 의석 점유율은 180석이었죠.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 점유율이 너무너무 안 맞아.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소선거구에서 얻은 거하고 종합해서 합쳐서 평균한다고 해도 4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의석 점유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3, 4, 5당은 합쳐서 21.9%의 지지를 얻었는데 의석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2% 지지 얻은 정당의 표가 의석으로는 4%가 안 되니 힘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 만나면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제3당은 너무 힘이 없어. 제3당은 정책도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 아니 22% 얻었으면 더 뭐 어쩌란 말이야. 3당 22% 얻었으면 22% 반만 줬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회법이 이상하죠. 20석이 넘어야 교섭단체가 돼요. 10석이 넘어야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당이 6석이야. 혼자서 법안도 못 내. 그냥 민주당 의원들 이거 살짝 설득해야 법안도 내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엉망이 될 수가 없고 잘 보세요.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말하면 세 개 정당에다가 위성정당으로 입원한 두 개 정당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직접민주주의가 좋더라도 공직선거법과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서론. 자, 이제 본론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 쉬운 얘기고요.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이 말 싫어하시는 분 많지만 싫어하는 얘기. 이게 바로 지지율대로 발행하는 걸까요? 오늘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뭐냐? 이건 있습니다, 다들.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네. proportion이라는 영어 단어. 이 영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이 유럽에서 만든 제도라서요. 유럽에서 여러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100년 이상. proportion이 비율이라는 뜻, 비율. 정당 득표 비율대로 representation 아까 나왔죠? 대표를 뽑는 방법이다.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예. 비례대표제로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죠. 비례가 뭐야? 뭐에 비례해? 뭐 이런 뜻이 들죠.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서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다. 그리고 사표 없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게 있습니다.
OECD가 지금 38개국인데요. 뭐 OECD에 꼭 속해야 될 선진국은 아니에요. 선진국의 지표는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OECD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로 뭐 선진국의 지표로 OECD 지표가 제일 많아요.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OECD 통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OECD 38개국의 국회 또는 하원 선거제도를 잘 보시면 볼게요. 1등 당선제, 어려운 말로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데 그냥 1등 표만을 제일 얻은 사람이 혼자 당선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이게 1등 당선제예요. 그러니까 1등 당선제 그러니까 좀 더 부정적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쓰고 있어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제도. 이게 1등 당선제예요. 네, 비례대표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UK, 호주, UK, 영국.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5개 나라인데 잘 보면 2개 나라예요. 어떻게 2개냐? 영국하고 프랑스. 왜요? 미국, 캐나다, 호주는 영국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제도가 소선거구제 100%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구닥다리 제도다.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처음 생길던 18세기, 19세기에 생긴 제도다. 그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선거 방식. 뽑아서 표 제일 많은 사람 뽑아. 그 쉽게 생각하자. 우리 반장 선거 하듯이. 그러니까 200년 전에 생긴 제도.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그런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정치를 못 바꾸고 옛날에 노동당 당수를 했던 토니 블레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무 말을 듣다니.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관한은 이 소선거구제가 양당 체제에는 제일 좋거든요. 보수당과 노동당이 다 이 제도를 좋아해요. 그럼 미국으로 옮겨가 보세요. 공화당, 민주당 싸운 것처럼 보이죠? 소선거구제 무조건 좋아합니다. 상원, 하원 다 소선거구제. 상원은 2년마다 소선거구제라고요. 하원은 또 2년마다 전부를 수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닥다리 제도를 계속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전통이라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는 이걸 100년 동안 연구해갖고 좋은 제도로 바꾼 거예요. 그게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립형, 연동형 이런 것이 있죠. 자, 이거부터 볼게요. 이때 연동형하고 있는 독일, 뉴질랜드. 단기 이양식. 단기 이양식은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 안 지금만 설명하는 건데 단기 이양식은 뭔가 하면 후보가 쭉 있잖아요. 그걸 선호를 표하는 거예요. 1, 2, 3, 4, 5, 7. 1등부터 7등까지 매기는 거예요. 선호 투표를 해서 이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당선자를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후보는 트럼프가 있다. 극렬 지지자가 35%고요. 극렬 반대자가 65%. 근데 다수대표제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김찬희는 극렬 지지자는 극렬 지지자래. 강력 지지자가 32%예요. 그럼 트럼프한테 지죠. 30부터 32. 하지만 김찬희를 뭐 내가 그렇게까지 1등 지지는 아닌데 저 친구도 괜찮은 친구야. 2, 3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극렬 지지자 35%와 극렬 반대자 65%인 사람이 국회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극렬 지지자는 32%지만 50% 정도가 두루두루 좋아하는 김찬희가 가는 게 맞냐. 어느 게 맞은 것 같아요? 소수보부자라면 트럼프가 당선되겠죠.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연구하다 보니까 순번을 매기게 되면 잘 그거를 계산하는 법만 만들면 김찬희를 국회로 보낼 수 있네? 이게 단기 양식. 그래서 아일랜드도 하고 있고요. 호주의 상원도 하고 있고요. 더러더러 하고 있는데 집계도 이번 공직선거 헌법 일부 개정 보면은 나온 게 없어요. 참 국회의원들 연구 안 해요. 이 시점에서 하나 내면 좀 표가 날 텐데. 의원 단기 양식 최초로 발표함.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술만 먹고 죄송합니다. 예. 뭐 술만 먹지는 않겠죠.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제일 많네요. 38개국 중에 24개국.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헷갈리는 게 병립형이란 말이 있고 연동형이란 말이 있죠. 왼쪽에는 비슷한 말들이 있고요. 한국은 아주 독특하죠. 준연동형, 병립형, 짬뽕형. 전 세계 유일합니다. 예. 우리는 K를 좋아하잖아요. K파, K컬처, 예. K-일렉션. 예. 준연동형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을 너무 많이 신문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동영님이 저한테 이게 강연을 해달라고 할 때 일부러 새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방법?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 소선거구 저 사람 찍고 다른 용지에 정당 하나 찍고 요게 투표 방법이 똑같아요. 뭐가요? 연동이건 연동이건 병립이건. 그래서 병립형으로 하고 있던 걸 저희가 연동형으로 바꾸자고 18년, 19년 운동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말모이도 하고 뭐 뜨거운 밤인가 뭐 별난 밤인가도 하고 막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유권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됐어요. 왜? 투표 방법은 그대로 하면 되니까. 계산법만 더 비례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뭘 설명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법이 다른지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나라의 선거제도가 있는데요. 후보를 뽑는 소선구제 50석이 있고 정당만 찍는 50석이 또 있다고 봅시다. 100석으로 해야지 계산이 편하니까 100석으로 봅니다. 이때 어떤 유력한 정당이 소선구제 50석 중에 30석이 당선됐어. 와, 대정당이죠. 네, 여당입니다, 보통. 정당 투표도 40%나 얻었어. 이때 각각의 제도에서 어떻게 표가 환산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연동형부터 해볼게요. 연동형은 말이죠. 일단 소선구와 정당 비례를 합쳐서 몇 석이죠? 100석. 전체 의석에 대해서 비율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아까 비례대표제가 뭐라 그랬죠? 득표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거라 그랬죠? 이 정당의 득표율이 몇 프로라고요? 40%. 그럼 40%하고 의석을 일치시키면 비례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당한테 몇 석 주시면 돼요? 그 답을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미리 아시는 분은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이 40%죠? 그러면 100석 중에 몇 석을 주면 비례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몇 석? 40석. 40석. 100석 중에 40석이 득표율 40%잖아요.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의석을 합친 100석에 대해서 30석을 주면 됩니다. 연동 이루어졌잖아요. 몇 명이 당선됐죠? 30명이 이미 당선돼 버렸네. 그러면 이 정당에는 비례 의석을 몇 석을 주면 될까요? 답이 이미 나왔죠? 답이 비례 의석 10석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의석 대비 비례성을 먼저 정해놓는 의석을 정해놓고 거기서 소선거구를 뺀 의석을 뭐로? 비례 의석으로 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지금 공직선거법에 발의가 되어 있고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안이 이런 안이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240 소선구 120 비례대표제. 이게 연동형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수치를 한 번씩 바꿔볼게요. 만약에 어떤 정당이 너무너무 소선거구제에서 성적이 좋아서 40석을 얻었어. 저기 40석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도 정당 투표율이 여전히 40%잖아요. 그럼 답을 바로 가보세요. 비례 의석이 몇 석밖에 될까요? 빵석. 왜? 40석이 전체 의석인데 40석 이미 받았거든. 그러면 거대 정당 입장에서 소선거구가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일수록 이 제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연락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딱 보아하니 총선에서 크게 이길 것 같거든. 근데 마침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뭐 유성정당을 먼저 만들어주네. 아따 잘됐다. 우리도 안 그래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쟤네들이 우리의 등을 긁어주네. 그래서 따라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그때 따라 만들지 않았으면 좀 민주당은 멋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 그 4석 정도 더 가져간 거거든요. 아이고 바보.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정당이라는 걸 입증을 한 거죠. 자,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소선거구제에서는 거의 당선이 안 되는 제3 이하당이 있다고 봅시다. 보통 양당이 다 돼버리니까 우리 2020년 총선에서도 양당이 아니면서 소선거구 당선된 것은 심상정 한 명밖에 없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빵석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빵석이 되면 그래서 정당 투표는 40%야. 그럼 전체 의석은 몇 석이 되죠? 그대로 40석이죠. 그럼 비례 의석은 몇 석이 될까요? 40석이 되죠. 그래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좋아한다. 이해가시죠?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 만약에 2020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9.67%를 정의당이 얻었으니까 29석이 생겨야 돼. 소선거제 한 석이죠? 그럼 비례대표 28석을 받게 돼 있죠. 준연동형이 아니고 연동형이었다면 만약에 2020년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연동형을 둘러싸고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사가 극렬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근데 독일도 이런 식의 제도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독일은 거대 정당이 이렇게 위성 정당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 뉴질랜드도 그런 제도에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 왜? 그만큼 정치 수준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알바니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레소토 공화국은 이렇게 한국처럼 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알바니아나 아프리카 레소토 공화국 수준이다. 이렇게 입증한 게 2020년이니까 참 K 일렉션 끝은 참 슬펐다. 연동형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제도, 그리고 가장 많은 민주당 의원이 낸 제도, 준연동형으로 가겠습니다. K 제도 가볼게요. 자, 준연동형은 연동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볼게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수치. 자,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100석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100석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몇 프로 얻어야 돼요? 40% 얻어야 되죠? 그러면 몇 석 얻어야 돼요? 40석 얻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연동이에요. 그러면 연동으로 하면 몇 석 줘야 돼요? 10석 줘야 되죠? 여기까지가 연동이에요.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2. 비례의석 10석을 안 주고요. 10석에 나누기 2를 해. 그래서 5석을 줘서 총 35석을 주는 게 준연동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똑같아요. 전체 의석에 대해서 정당 득표율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소선거구 뺀 거를 비례의석으로 정한 다음에 줘야 되는 비례의석을 반으로 뚱쳐서 주는 거예요. 이게 준연동이에요. 그래서 준이 붙은 거예요. 왜 뚱을 쳤느냐? 47석이 너무 적어. 아까 연동형으로 하면 47석 중에 아까 정의당이 몇 석 가져간다고요? 28석 가져가잖아. 이게 분배하기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연동형을 충분히 하려면 의석수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이은주안이 비례의석을 연동형으로 하되 120석까지 늘리겠다는 게 그거예요. 네, 그게 이제 좋게 봐주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봐주면 비례를 조금 적게 주려고 준연동형으로 한 다음에 30석까지만 캡을 씌워서 30석까지만 준연동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47석도 아니고 30석만 갖고 했으니까 47석이 적어서 했다고 얘기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려면 47석을 다 했어야지. 그것도 17석을 떼서 병립형을 하고 30석밖에 안 한 것으로 볼 때는 두 정당이 그냥 비례대표를 덜 주고 싶어서 2로 나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건 비례대표를 많이 받을 정당이 반 뚱쳐서 받는 거. 이게 준연동입니다. 됐죠? 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은요. 계산법이 완전 달라요. 자, 잘 보세요. 연동 준연동형은 소선거구 정당비를 합친 거에 대해서 40% 곱했죠. 자, 병립형 가볼게요. 병립형 똑같이 봅니다. 똑같은 정당이에요. 50, 50, 30, 40. 이때 병립형은요. 왜 병립이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패럴렐이라고 하는데요. 따로 나란히 서 있다는 뜻이에요. 따로 나란히 서 있다. 소선거구, 비례대표 서로 연동되지 않고 아까 연동되는 거 보이시죠? 소선거구 많이 얻으면 비례 줄고 소선거구 적게 얻으면 비례 늘고 이게 연동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비례 관계로 연동돼 있다는 뜻인데 병립은 서로 연동이 안 돼 있다. 따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 어떻게 있냐? 소선거구 30석 얻었어? 오케이. 끝. 따로. 끝. 그러면 정당 투표 40%는 어디에다 계산하냐? 그냥 50석에 대해서 계산. 자, 뭐에 대해서 계산하는지가 다르죠? 연동, 준연동은 전체 의석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야. 왜? 비례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병립형은 애초부터 비례성을 포기하는 안이야. 왜? 소선거구제는 따로 존재하는 거야. 관계없어. 끝. 그냥 비례대표 의석에만 정당 득표율을 계산하고 요 부분에서만 비례성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일부 비례성. 이해가세요? 모수가 달라요. 요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헷갈려 그러면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비례 의석은 몇 석? 그렇죠. 20석. 이 정당 몇 석? 50석. 자,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소선거구제에서 더 승리해서 몇 석 얻었어? 40석 얻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선거구 30석 줄어들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0석
늘어나죠. 열석? 늘어났죠? 그러면 소선거구 열성이 늘어났다고 정당 비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그래서 60석이 돼요. 소선거구 휩쓸었어. 50석 다 먹었어. 그럼 소선거구 몇 석 돼요? 50석 되죠? 연동 안 돼 있으니까 40%는 어차피 50석에 대해서 계산해요. 여전히 20석 그대로인 거 알겠죠? 몇 석? 70석. 거대 정당은 병립형을 좋아해. 왜 좋아해? 소선거구 아무리 더 얻어도 비례대표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위성정당 만들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도 이해관계 다 보장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립형으로 바꾸자고 하죠. 국민의힘에서 나온 모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 병립형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2명, 김종민과 소영표가 또 병립형안을 냈어요. 그런 게 약간 불길해요. 뭔가 뒤에서 얘기하나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립형으로 만약에 합의를 보면 점거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감옥 갈게요. 네, 점거 벌써 내 입에서 나왔잖아. 다 증거 있어. 경찰이. 김찰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군. 저랑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못 가겠어요. 한번 또 가면 되지 마. 에이,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죠? 에이, 같이 갑시다. 에이, 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건 제가 100% 이해시켰는데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신문에 도는 얘기 중에 권역별, 개방형 이런 말들이 돌거든요. 이거 안 하면 또 안 돼. 이건 약간 더 어려워. 그래서요. 너무 앞에 있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제가 여러 번 강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해했다가 그 다음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이탈 강사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걸 갖고 강의하시면 더 많은 사람한테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너무 이제 또 보이는데요. 이 글씨를 너무 보면 좀 이거 글씨 좀 잘리네요. 위아래로. 아 그렇구나. 맨 위가 정당 명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보여드리려고 위아래가 조금씩 잘렸네요. 맨 위에 있는 제목은 정당 명부시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여러 번 강의하면서 봤는데 이 말을 먼저 보시니까 머리가 아파서 아무 생각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지 마시고요. 화면인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의 말만 들으세요. 저거 보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지금 아까 38개국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은주한 연동형 2나라밖에 없었어요. 독일 뉴질랜드. 대부분 나라는 정당 명부식을 많이 해요. 24개 나라네요. 이제 정당 명부식을 배워야 돼요. 정당 명부식이란 말은 아주 간단해요. 정당이 명부를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왜? 정당 명부식이 10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막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해졌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 3개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 투표를 하려고 딱 들어가요. 투표용지에 뭐 써 있어요? 네.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뭐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뭐 이렇게 써 있죠. 간단하죠. 네, 거기에다가 똑 찍으면 되겠죠. 네, 똑 찍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소선거구제가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 찍을 때는 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24개 나라는 소선거구제가 없어요. 후보 찍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 그냥 정당별 의석을 나누고 당선자를 정하는 그런 제도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당 명부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기 투표를 받잖아요. 소선거구 후보용지가 없어졌어요. 투표소를 딱 들어갔더니 당 이름만 써 있네? 찝찝하긴 하지만 뭐 나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니까 찍고 나왔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아이씨? 그럼 더불어민주당에 1, 2, 3, 4, 5번 순서는 잘 잡아놨겠지? 뭐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믿어 하면서 나오는데 뭔가 찝찝해. 그러고 보니까 모 정당의 경우 내가 비례대표 2, 3번은 좋아했는데 1번은 싫어했던 기억이 나. 아니 그럼 내가 이 정당을 죽이면 1번이 먼저 될 텐데. 아이고 이거 할까봐 고민되죠. 이런 고민을 우리만 했겠어? 유럽에서 정당 명식 비례대표에서 고민했겠지? 만약에 정당이 너무나 민주적이라서 리스트 정할 때도 정당 내에서 투표하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지지자들 의견도 묻고 뭐 이렇게 해서 찍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무슨 윤핵관이니 뭐 그런 말들 도는게 왜 돌겠어요. 뭐 대표부터 뭐 최고위원까지 전부 윤핵관인데, 예, 황당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당이 민주주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정당 명부식 투표제를 하면서 정당만 찍고 나오면 내가 싫은 후보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정당 명부식 100%를 하면서도 내가 후보 결정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명부에다가 정당 이름만 찍지 말고 후보 이름을 주르르 달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게 한 다음에 그 많은 표를 받은 후보부터 당선되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다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할 때 정당명만 쓰지 말고 정당 이름 밑에 그 정당이 제시한 명부를 같이 쓰고 그 명부를 보면서 투표소에서 장동엽 이렇게 표시하면 장동엽이 표를 제일 많이 받으면 리스트에 7번에 있더라도 장동엽부터 당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권자가 정당도 찍고 당선될 후보도 정하니까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 1번에 있더라도 걔를 피할 수 있죠. 이해가세요? 그게 뭐냐?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정당 바깥의 유권자에게 명부 선택권이 열려있다. 개방형 오픈. 그게 아니고 정당이 정한 리스트대로 당선되는 건 클로스드 리스트. 폐쇄형. 그럼 한국은 폐쇄형이에요. 개방형. 폐쇄형입니다. 그럼 유럽은 폐쇄형이 많을 것 같아요? 개방형이 많을까요? 보세요. 어디가 많대요? 개방형이 훨씬 많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나도 KBS 나가게 좀 해줘.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가 한국의 유일한 제도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 김호중 원장이 얘기하셨잖아. 다 개방형을 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느 나라나. 뭐 개방의 폭은 다르게 있지만 개방형이 훨씬 많다. 이해가셨죠? 왠지 보니까 이해가시죠? 다시 줘보세요. 그러면 정당 있고 리스트 쭉 만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300석을 전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더불어민주당 300명, 자유한국당 300명, 정의당 300명, 진보당 300명, 녹색당은 힘이 좀 작으니까 200명 뭐 이렇게 투표용지 받았더니 두루마리네? 이씨 이거 뭐야? 이런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투표용지가 이만해요. 받을 때 뭔가 뿌듯하게 돼. 내가 상장도 못 받아봤는데 좋은걸? 딱 꼭 거기서 종이 한 장 딱 찍어요. 사람 하나 딱 그러고 나와요. 와 멋있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항상 선거할 때마다 인증샷이 있어요. PD를. 재밌죠? 황당하죠? 더 네덜란드는 그래도 150석이니까 하지. 우리는요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담을 수 없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걸 전국 명부라 그래요. 명부를 각 정당에서 하나만 만들면 주로 수도권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수구제도 없어졌는데 수도권 사람들만 들어가면 지방 사람들 안 그래도 뭐야 이게 지금 정치가 뭐 여의도에만 있는 거야? 불합리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 실을 수도 없고 처음에 전국 명부 하나만 두니까 좀 수도권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소수구제도 없어졌는데 지역별로 명부를 따로따로 만들면 되겠다. 그럼 지역별 명부를 따로 만들면 어떤 지역은 40석이에요. 그럼 40명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300석보다는 훨씬 용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6개 지역으로 나눌지 17개로 나눌지 뭐 28개로 나눌지 그건 법에 따라 다른 거고 지역별로 나누면 지역별로 리스트를 만들겠죠. 지역별 명부가 생겼죠. 서울 명부, 경기 명부, 인천 명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국 단위로 명부지 만들지 않고 권역별로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요? 권역별 명부. 그래서 권역별 명부가 되는 비례대표제 뭐라고 부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명부를 하나 만들지 말고 지역별로 따로따로 만들자.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작은 뭐 리히텐슈타인처럼 작은 나라도 있지만 주로 다 나라들은 크잖아요. 그럼 전국 명부가 많겠어요? 권역별 명부가 많겠어요? 권역별 명부가 훨씬 많아요. 24개 중. 우리나라는 전국 명부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이 아니에요. 자, 슬로바키아, 이스라엘밖에 없죠.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정말 작잖아요. 네, 이해가시죠? 다 설명이 됐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단일 투표용지와 정당별 투표용지는 단일 투표용지가 좀 많긴 한데 정당별 투표용지는 뭔가 싶죠. 자, 그러면 권역별 명부가 나왔는데 이렇게 다 했어요. 나와 있어도 40명이 남으면 정당이 20개 나오면 20개 쓰고 40개씩 써야 되니까 그것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냥 정당별로 용지를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에 들어가면요. 큰 책상에 민주당 용지, 국민의힘 용지, 녹색당 용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투표하기 굉장히 편한 게 내가 녹색당 지지자예요. 그러면 녹색당 표를 집어드는 순간 정당 투표 끝난 거야. 들고 들어가서 투표소에서 김찬희 찍으면 개방용 명부 투표하는 거예요. 편하죠. 저기도 굉장히 작아요. 다만 투표하려고 봤더니 옆에 투표 관리문 중에 우리 동네 이장님이 계시네. 공산당 집으려고 그러니까 껄쩍지근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 집어서. 그리스는요, 뭐 보통 사람들이 너댓 개씩 집어 들어간대. 그러면 3개 버리고 하나만 넣으면 되고, 어떤 사람도 들어가요? 그럼 2개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봉투 안에 넣어서 투표해요. 그래서 봉투 안에 2개 들어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1개만 넣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민주적인 나라라서 책상에 깔아놔도 1개만 갖고 들어간답니다. 재밌죠? 노르웨이는요, 투표소 안에 함을 만들어 놓고 투표소 안에 정당별 투표지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30개. 역시 노르웨이 선진국 3가 제일 적어요. 늦게 민주주의가 된 라트비아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은요, 정당을 다 줘요. 30개 정당을 다 주고 봉투까지 줘요. 그러면 30개 들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것만 봐도 나라들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재밌죠? 그게 정당별 투표용지와 단일 투표용지인데 우리나라는 폐쇄형 전국명부 단일 투표용지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들으시면 개방요. 아, 정당만 찍지 않고 후보도 찍는 거. 그 소송구제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정당 명부시 투표제 방법. 권역은 권역별로 나누는 거.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중대선거구제 이슈하고 최근에 나온 이제 공직선거법 몇 개 보시면 이제 질의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다. 1월 2일 날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니까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 좋아 그러고요.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은 중대선거구제 안 돼 그래. 더 웃긴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어이씨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거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할 수가 없는데 막 별 웃기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인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가 뭔지 좀 얘기하고 어떤 중대선거구제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함께 논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맨 위에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반대. 이것도 잘못된 슬로건이고 중대선거구제 반대. 이것도 잘못된 슬로건이야. 이게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결론이에요. 소선거구제 반대. 이게 왜 부정확한 슬로건일까요? 소선거구제 문제 많은 거 아니야? 1등만 당선되는 더러운 제도? 소선거구제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제도죠. 아까 5개 나라 기억나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캐나다. 네, 네. 소선거구제만 있으면 나쁜 제도죠.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하면서도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렇지! 내가 기억을 잘했네, 연동형. 소선거구제를 연동형과 붙여서 하면 나쁜 제도가 아닐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 대표성은 소선거구제 살리고 정당적, 기능적, 직능적 대표성은 정당 대표제에서 살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는 다 폐쇄형으로 하거든요, 정당명부를. 거기는 개방형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선거구제가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반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소선거구제만 하는 건 반대. 소선거구제가 많은 거. 소선거구제 일반도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 이해가시죠? 중대선거구제 반대를 왜 부정하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의미가 다 달라요. 지금 이상민안부터 이탈리안까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중대선거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선거구라고 하는데 크기가 다 다르죠. 대체 중대선거구제가 몇 개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민 전재수만 비교해보세요. 용어가 거꾸로 돼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민이 중선거구, 전재수가 중대선거구 그래야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는 4, 5고 하나는 4, 5를 포함해서 9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중, 이상민과 전재수가 합의를 봤다면 이상민은 중, 전재수는 중대 그럼 말이 되는데 이상민은 중대, 전재수는 대인데 또 이상민 중대는 김상희 중대는 이상민 중대보다 더 크죠. 뭐야 이게 대 기준은 뭐고 중의 기준은 뭐야.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라고 했는데 중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2, 4인 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거란데요. 예. 근데 작년에 지방선거할 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했거든요. 그때는 3, 5인 선거구였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도대체 몇 개의 크기를 말하는지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고요. 더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할 때 단기 비이양식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봤던 정당 명부식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로 하는 그런 제도도 굉장히 많아요. 단기 비이양식, 여기서부터 갑자기 공부를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씨, 안 해. 씨.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아일랜드 기억나요? 아일랜드 뭐였어? 단기 이양식이었죠. 그럼 아일랜드 같이 안 하는 거란 뜻이에요. 단기 비양식은. 그냥 단기 비양식이라고 쓰고요. 쉽게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기초의회 방식. 한국의 기초의회 방식. 그게 단기 비양식이에요. 한국의 기초의회 기억나세요? 한 명 안 뽑죠. 광역의회는 한 명 뽑죠. 기초의회 몇 명 뽑아요? 2, 3, 4인 뽑는데 3, 4, 5인 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이상 뽑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또 보니까 특이한 게 1가 1나 1다, 2가 2나 2다 이렇게 한 당에서 여러 명씩 나왔죠. 이런 걸 복수공천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명 뽑으니까 여러 명 다 휩쓸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선되죠? 아무 그냥 이유 없이 1등, 2등, 3등, 5인 선거는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래서 작년에 충남 가선거구가 5인 선거구 시범 실시였어요. 5인 선거구 시범 실시. 어떻게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5명 출마했어요. 국민의힘 4명 출마했어요. 정의당 1명 출마. 외롭다 정의당. 그럼 어떻게 됐을까? 더불어민주당 3명 당선, 국민의힘 2명 당선. 이게 단기 비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 몇 개를 합쳐갖고 중대선거구 만든 다음에 소수정당,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 늘어날 것이다. 독소리 하지 말라 그래.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일은 없어요. 어딘가 가끔 4, 5등으로 한두 명 들어오겠죠. 대부분은 자기들이 다 쓰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같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렇게 그냥 등수대로 당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극히 적어요. OECD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요르단에서 해요. 우리나라 국민한테 아프가니스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기 또 탈리반이야 저거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OECD 중에는 어느 나라도 없어. 왜냐하면 지방의회야. 그 지방의 일구를 뽑는 거니까 7% 득표자가 당선돼도 뭐 7%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특정 지역에서 6.5% 얘가 국회의원이고 하나는 42%도 국회의원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제에서는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용돼 갖고 어떤 중대선거구는 단기 비양식이고 어떤 중대선거구는 비례대표제니까 혼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중대선거구제는 좋고 어떤 중대선거구제는 나쁜 거예요. 따라서 중대선거구제 모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또 잘못이다. 중대선거구제란 말은 아주 간단해요. 2인 이상 뽑는다. 그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2인 이상을 뽑음. 끝. 그럼 2인 이상을 어떻게 뽑냐 하는 게 정당 명부식도 있고 단기 양식도 있고 단기 비양식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싸잡아서 비판하거나 소선거구제를 싸잡아서 비판하거나 다 받지 않고 소선거구제를 한다면 연동형으로 해야 된다. 중대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박주민 아닌데 말씀드릴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법률안 비교인데요. 요거를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걸 준비했는데 어차피 다 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는 것들 중심으로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중대선거구제 봤죠?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지금 정개특위 열리고 있는데요.
1, 2, 3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3안 중에서 3안이 도농복합제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도농복합제에서 도가 도시인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중대선거구제는 단기 비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자꾸 중대선거구 중대선거구 얘기할 때는 그거는 단기 비양식 기초의회 제도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알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봅시다. 국회의장이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래서 3개 안을 공고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때는 지역구 소송구제와 병립형 비례제 이게 1번 안이었습니다. 어느 당이 주로 지지한다고요? 국힘. 민주당 2명 있다 그랬어요. 김종민, 서영교. 이름을 자꾸 거명하네요. 자, 2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어느 정당이 주로 할까요? 민주당. 네, 잘 모르시지만 민주당이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탄이 작년안, 그다음에 뭐 바니스 전재수안, 김두관안 등등등이 다 그런 거예요. 네, 또 김영 뭐예요? 김영배 네, 이런 다 그런 겁니다. 3번째 도농복합 선거구,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한다. 농촌의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농촌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심지어 도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농복합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는 도시, 농은 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이나 하고 대응이 안 되죠. 개방형에 반대하면 폐쇄형이지. 개방형이 뚝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한데 개방형 법안이 많이 나와서 그냥 슬쩍 끼워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잘 모를 거. 국회의장 잘 몰라요. 솔직히. 저의 10분의 1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정개특위에서는 이 개방형 자리에 병립형이 들어가 있어요. 권역별 병립형 명부 비례제 이렇게 돼 있어요. 명부가 아니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래서 1, 2, 3안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안과 2안의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50석 늘리는 안이었어요. 다시요. 1안과 2안은 비례의석을 47석에서 97, 97로 늘려서 1, 2안이 전부 350, 350 되는 안이었어요. 3안은 300안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국회의장이 올린 안입니다. 근데 그저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연 다음에 의원 정수 증가는 절대 안 된다. 난리를 쳐갖고 홍준표가 또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으로 맞추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명이면 된다라는. 야, 홍준표가 나는 굉장히 한번 멋있는 것 같아. 풍운아야 풍운아. 진짜. 그죠? 유승민하고 비교해보면 저런 정치인이 되는 이유가 있어. 유승민 그러면 좀 범색이잖아, 범색.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별로 따르고 싶진 않은. 그죠? 화끈하게 정말 엉터리입니다. 어쨌건 왜 미국을 따라갑니까? 미국은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어쨌건 간에.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이 또 의원총회인가 열어갖고 4번을 추가 제안했습니다. 대선거구제. 아까 보셨죠? 김상희, 박주민안. 그다음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아닙니다. 4번 옆에 김상희안과 거의 비슷 이렇게 써. 4번이 김상희 아니에요. 김상희안. 대선거구제 하고 권역별 병립형을 한다. 라는 안입니다. 박주민안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김상희안처럼 하는 이게 추가됐는데 전망적으로 딱 볼 때 뭐가 되실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뭐가 될 것 같아요? 전원위원회 이런 거 거치고 나서 합의가? 1번. 몇 번이요? 7번? 1번. 네. 그렇죠. 1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점지하고 싶진 않고 저희는 운동하는 입장이니까 다 저지해야 된다. 1, 2, 3번 다 저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어쨌건 어저께 민주당이 1, 2안의 경우 50석 증원을 포기한 듯한 냄새를 풍겼죠. 그래서 국회의장도 그냥 비례대표제를 늘리면 좋다는 그냥 생각을 얘기한 거지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일 정치개혁공동운동이 10시에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이따위로 하려면 꺼져라.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민주당이 돌아올 거라고 좀 1%라도 기대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3월 16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3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도농복합 선거구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뭔가 바뀐 것처럼 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립형 그러면 돌아가기만 했지 태행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을 배려한 도농복합 선거구. 농촌의 인구를 우리는
더 뭐 비례 뭐 쳐주고 뭐 이러면서 마치 농촌을 위한 척하면서 개혁인 것처럼 폼 잡지 않을까. 저 전망인데 저지 1순위입니다. 예. 병립평등하고 도롱복합으로 폼 잡는 거. 민주당 의원의 70%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석패율제를 선호했다. 소선거구제를 왜 70%가 선호할까?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되는 원들이니까 그렇겠죠. 내가 중랑갑선거만 했는데 중랑갑을 해서 노원까지 합쳐서 선거운동 하려니까 힘들 것 같지. 싫어. 그거 너무 간단해요. 돈도 많이 들 것 같아. 석패율제는 뭐냐? 소선거구제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에서 또 당선되게 하는 거예요. 네. 애초에 리스트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그럼 말은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경상도 나오는데 야, 소선거구제는 험지인데 떨어져도 구제를 해줘야지. 그건 또 있어 보이죠. 근데 경상도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들 밥그릇에 관심이 있는 게 석패율제. 일본에 있는 제도죠. 나머지 30%만 중대선거구제에 썼다. 야, 민주당 중에서 30%나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거야? 이 의원들은 뭐지? 뭘까요? 네, 보통 매스컴에 많이 오르는 사람들. 이분들은 공중전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조직 선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넓어지면 더 유리합니다. 신문에 자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은 뭘 지지했을까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 재밌죠? 제 얘기 들으면 이해 못하면 어느 것도 이해 못해도 이해가시죠? 자, 이제 올라간 안을 좀 분석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니까요. 자, 이란에서 이란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22% 얻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작년 2020년 3년 전에 21대 총선에 맞춰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당시 준연동형이었고 위성정당이 출연해서 11석. 이 세 개 정당이 가진 비례대표 의석이 11석이었어요. 거기서 정의당은 지역구 하나에서 이 세 정당이 12석이었죠. 11석 기억하세요. 위성정당 때문에 11석 다 뺏기다 보니까 11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병립형으로 바뀐다. 병립형이 아니고 위성정당이 출연을 안 했더라면,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30석 캡이 씌워져 있었더라도 이 세 개 정당이 26석을 가져갔어요. 만약에 캡이 없이 47석 모두에 대해서 준연동형을 했고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34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행제도 준연동형을 하면서 위성정당이 만약에 안 생긴다면 22% 얻은 정당이 합쳐서 하면 34석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 지금은 캡이 없거든요. 캡은 일시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캡이 지금 없어졌어요. 47석 준연동형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위성정당 안 만들면 정의, 국민, 열린이 만약에 지금 다시 등장해서 22%를 얻으면 34석을 먹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았거든요.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서 이준석 당을 만들고 뭐 등등등 하게 되면 어떻게 휘몰아칠지도 몰라요. 그럼 준연동형이고 위성정당을 자기들이 못 만들면 두 정당은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국민의힘과 일부 민주당이라고 했어요. 그럼 병립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22% 얻은 이 세 개 정당이 병립형이 되면 몇 개를 가져가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석이에요. 10석.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도 위성정당을 만든 효과보다 더 좋아요. 욕도 안 먹고 득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두 정당은 뭐라 그러냐면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래요. 야, 정말 후한무치하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요. 위성정당 안에도 먹고 사는 더 좋은 효과 나는 아니기 때문에 병립형. 그래서 정치개혁 공동운동은 이것 막아야겠다. 최소한. 모든 회원들이 모든 법에 대해서 의견이 같은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의견이 같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권역별로 하면 10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로 하지 않고 권역별로 쪼개게 되면 권역별로 의석수가 적을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역은 47석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권역은 5석이에요. 그럼 권역 5석이 있는 곳에서 어떤 정당이 한 석 얻으려면 20% 지지를 그 권역에서 얻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전국 단위로 앉고 권역별로 쪼개면 원래 전국 단위에서 얻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석 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47석이면 권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5석 돼 있으면 5% 득표를 했는데
42%, 34% 얻은 애들이 5석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5%는 다 사표야. 근데 만약에 그게 전국대로 하면 10석 속에 반영이 되는 표가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병립형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안입니다. 민주당에서 많이 난 안입니다. 권역별 준연동형을 하는 안. 이거는 지금하고 비교해서 권역별이 바뀐 거예요? 준연동형이 바뀐 거예요? 권역별이 바뀐 거죠? 지금 준연동형이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낸 안은 준연동형은 가져가면 쉬어. 준연동형을 전국 단위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명부를 따로 만들어서 준연동형을 합시다. 이 안이 5개나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이중 진입 장벽이 생긴다.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 PPT가 예쁘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까딱까딱 하는 게 이게 눈에 탁 띄지 않습니까?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할 줄 알거든요. 네. 이 나이대 축에서는 제일 잘합니다, 제가. 네. 저는 PPT 보는데 글만 써 있는 건 정말 불편해요. PPT를 왜 준비하신 거지, 도대체? 전국 단위 준연동형으로 하면 지금 3%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3% 봉쇄 조항 아세요? 47석의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득표율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전국 득표율 3%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만 그 지지율대로 47석을 나눠줍니다. 민생당이 있었죠? 한때 의석도 굉장히 많았어요. 2020년 선거에서 2몇 프로 얻었어요. 2몇 프로 얻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못 얻어서 정당 이름은 있는데 아무도 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유령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봉쇄 조항 3%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높아요. 민상당도 못 넘었으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주역이었는데 바람과 같이 사라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했는데 여기는 조상님들 기억나시죠? 그분들 얼굴이 주바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자, 어쨌건 그게 봉쇄 조항이에요. 전국 단위 3% 넘으면 의석 배정을 해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47석 의석 중에서 일부를 배정받은 거예요. 아무리 위성정당이 생겼다 해도. 이게 전국 단위 준연동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6명이 낸 안처럼 권역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전국 3% 봉쇄 조항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전국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그 권역의 의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별 지지율로 권역의 의석을. 예를 들면 10석이 있어? 1%면 한 석. 5석이 있어? 10%면 몇 석이 돼요? 10%, 20%면 한 석.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네. 20석이 있으면 5%면 한 석. 그러니까 권역별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의 의석을 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해가시죠? 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의 정당 득표율로 나누는데 지금 제출된 민주당의 안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봉쇄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국 3% 5석, 3% 5석, 3% 5석. 김두관은 한술 더 떠서 3%를 없애고 5석만 내놨어요. 그럼 권역별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바꾸면서 전국 봉쇄 조항 3%를 그대로 두면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정당이 3개밖에 없어요. 김두관처럼 3%도 없애고 지역구 5석을 넘어야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준다고 하면 2개 정당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권역별로 옮겼는데 전국 봉쇄 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중 장벽이 된다는 거. 어떻게 장벽이 되냐? 권역은 20석 권역, 10석 권역, 5석 권역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정당이 과거에는 3%만 넘으면 47석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근데 권역별로 이동하게 되면 전국 득표율 3%를 일단 넘은 다음에 20석 있는 권역에서는 그 권역에서 5%, 10석 있는 권역에서는 그 권역에서 10%, 밑이 잘렸네요. 5석이 있는 권역은 그 권역에서 20%를 또 넘어야 그 권역에서 한 석이 생기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의당이 3%를 넘을 것 같은데 3% 넘으면 자격은 생기겠지만 권역을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 네, 47석이 아주 적어서 6개로 나누면 권역이 굉장히 작을 거거든요.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국 단위보다
의석을 갖는 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낸 권역별 준연동형은 이중진입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민주당 안의 문제점은요. 위성정당 방지책이 없어. 권역별로 해도 준연동이니까 또 위성정당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위성정당 방지책이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만약에 생긴다고 보면요. 더 문제다. 그래서 의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내고 있는 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안이 얘기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이안이 통과된다면 아마 정의당도 1석, 2석 이상 줄어들 것이다. 전국 단위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3% 전국을 못 넘는 정당은 권역 테레비가 와도 1석도 못 얻는다. 이해가시죠? 어떤 특정 권역에서 우리가 잘해. 예를 들면 어떤 진보당이 예를 들면 나 우리가 전남은 자신 있어. 하지만 전국투표 3%가 안 되면 전남에서 20%를 얻어도 1석도 안 생겨. 아시겠죠? 지금 민주당 이해하는 그렇다. 마지막 3안 제일 제가 가능성이 높다는 한 요거 설명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을게요. 도농복합형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게 모 신문 기자가 도농복합이 되면 어떻게 소송구제 합치기가 되나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러면 성남 분당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성남 분당을 해서 신문 기자 냈더라고요. 네, 기자분들은 참 편해요. 다 이게 전화 걸려가지고 기사 다 쓰고 제 이름은 2줄 나오죠. 네, 그 얘기 다 제가 한 건데 저는 2줄 나와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네, 무슨 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성남수정, 성남중앙, 분당갑, 분당을의 현재 의원들입니다. 이름들도 저희가 한 번씩은 대충 들어봤던 나름 굉장히 유명한 의원들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인데요. 이걸 합쳐서 4인 선거구로 만든다고 보세요. 그럼 그거 중대 선거구예요. 이걸 단기 비이양식으로 뽑으면 누가 되겠어요? 김태년, 유영철, 김병호가 안철수가 되겠죠. 이게 뭔데? 이게 무슨 개혁이야, 이게. 민주 3명 국민 1명, 국힘 1명 되겠지 뭐. 이건 거의 자명한 거예요. 물론 꼭 각 지역의 소선구제 1등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약간 아리까리한 애들 있잖아요. 1등이 아리까리한 애들은 다른 지역에서 망하면 2등한테 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런 큰 어떤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을 갖고 개혁이라고 하면 뺨을 때려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요. 아까 말했던 인원상기 가성구가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마지막 4번 해야겠네요. 4번 안 했네요. 4안이 민주당이 있는데 4안은 이때까지 얘기했던 1, 2, 3안보다는 훨씬 좋아요. 대표적으로 특히 박주민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 대선거구라고 말을 해놓고는요. 의석을 쪼갰어요. 예를 들면 대선거구를 하면 경기와 서울이 배정된 의석수가 좀 많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총 253석을 전부 대선거구로 하자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하고 같이 있는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이 3명이 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OECD 24개국과 비슷한 안이에요. 세부적인 게 다르지만 그러면 253석을 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47석에 대한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253석을 17개 지역 정도로 나누면 행정구역이 17개잖아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는 의석이 많이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쪼개긴 쪼개야 돼요. 근데 너무 잘게 쪼갰어. 그래서 김상희는 제일 큰 의석이 10석. 10석 선거구라고 하고 대선거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데요. 박주민은 11석이 제일 크고요. 이탄희는 더 적어요. 7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게 쪼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른 권역인데 그 권역에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무 잘게 쪼갰다. 이 점에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 다른 아까 정당 명부식을 어차피 따랐으니까 다른 나라 OECD의 사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참 조사 많이 했습니다. 독일은 제일 큰 선거구가 64인 선거구예요. 이 정도는 돼야 대선거구라고 하지. 포르투갈 48, 스웨덴, 스톡홀름 40입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가 38, 35, 24, 20, 20, 18. 그리스가 쪼개갖고 18이에요. 아테네를 4개로 쪼갰어요. 네, 수도는 좀 사람이 많으니까 좀 쪼개더라도 좀 적당히 쪼개야지. 너무 많이 쪼갠 거 아니야? 많이 쪼갠 이유는 저도 알아요. 민주당 소선거구 의원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많이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의도로 쪼개신 건 아닌 건 알지만 이번 기회에 그렇게 쪼개는 건 아니여라는 말을 저는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인구 배로로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253석을 인구 비례로 전부 나눠봤더니 경기가 159예요. 아니 119. 서울이 82. 따라서 부산부터는 더 쪼갤 필요가 없고요. 경기는 3개로, 서울은 2개로 쪼개서 이렇게 하면 진정한 대선거구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원내 진입하는 정당이 한 8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덜란드 17개, 스웨덴 14개, 독일 7개보다는 그런 나라보다는 적지만 독일 7개는 준하는 것이 돼서 그들이 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원했던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1시간 동안 내가 김찬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질문은 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 참가하시는 질문은 있습니다. 예. 대전하는 것인 것 같고요. 소속과 관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참가하시는 데 주시서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치관론을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구제에 지역구 선거를 많이 가져가는지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 지금 가장 전반적인 논리로 그렇다면 선거하는 것이 된다. 국회의원은 정치 성격과는 강한다는 선거구제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선거구제를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생산자의 어떤 현장 합의가 있다고 보시는 게 첫 번째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수차 경제하는 상태에서 비이해식으로 하면 일종의 권역병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런 궁금증이 되거든요. 보수구제를 안 하게 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발언을 들면서 청인장, 시장, 시의원까지 근데 우리가 수도권을 주고 분사대. 교육감 생각하시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중간 프로젝트인데 중국에서 그 이야기 학생 형태가 너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방선거 수준에 시기에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시간을 거. 말씀 안 주시죠. 일단 이게 질문. 첫 번째는 이제 소선거구제 반대라고 제가 아까 말하는 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 여기 표시하는데 앞에 안 보이죠? 소선거구제 아웃이란 말이 좀 부정확하다 이런 말인데요. 소선거구제는 사라져라 이렇게 사실은 이루어진 정치행동이 있었거든요. 2050 정치행동.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마치 이게 진영 논리처럼 중대선거구제 얘기하는 윤석열. 반대하는 소선거제 꺼져 이렇게 했는데 이 소선거제 아웃이 좀 심한 슬로건이다. 소선거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 분이 말씀하신 거 저희 다 공감하고요. 그 문제점을 다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정치학자들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가 사표를 많이 발생하는 단점은 있으나 어떤 제도도 단점만 있는 제도는 없다. 장점도 있다. 왜? 사람과의 인적인 유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선거구제가 제일 강하다. 실제로. 그런 면이 갖는 정치적인 긍정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또 정치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 명부식보다 오히려 연동형이 더 나은 게 아니냐는 학자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덜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연동형으로 보완되면 충분히 단점은 좀 삭히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당시 그 집회 슬로건이었어요. 소선거구제 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 질문 좋으신 얘기인데요. 중대선거구제 비양식을 해도 복수공천을 금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복수공천 금지하면 이제 두 정당이 독식하는 건 막을 수 있는데, 두 정당이 독식하는 건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특히 정치학자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학자들은 왜 말도 안 되냐면 일단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정당이 한 명을 내고 두 명을 내고 세 명을 내고 내가 봐보지. 5명 포크로 돼 있고 한 명밖에 못 나오는 게 그 네 개를 포기하라는 건데, 대표성을 포기하라는 게 어떻게 그게 헌법적으로 가능해? 위헌이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이 안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복수공천이 금지돼. 그러면 5인 선거구는 5개 정당이 한 석씩 가져가겠죠. 저는 이것도 비례성 유린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정당이 20%씩 지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과연 맞는 건가? 예. 그 소수 정당을 우리 지지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우리들은 뭐 어때?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내로남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아예로 좀 비례성이 확보되는 중대선거구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박주민한 김상희안이 나오게 된 거.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생각하시는 분에 뭐 질문하시는 분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소방제 공급이 됐는데 또 한쪽에는 있는 거는 정당법의 정당 책임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꽤 오랫동안 있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총선 직전에 사실 또 그런 걸 비례성과 함께 한다면 사실 또 새로 정당의 주장 같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5천 명 규정이라거나 서울의 중앙당 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없는지 이런 거 네, 너무 질문 좋습니다. 3년 전이 2019년에 녹색당이 그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게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 둬야 되는 규정, 정당법입니다. 두 번째는 5개 광역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5군데, 1000명씩 5군데가 있어야지만 창당이 가능한 역시 정당법 규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자금법에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후원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개, 중앙당 수도당에 두는 것과 공무원과 교원 이 규정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날짜가 기한이 넘었다. 몇 년 내려야 되는데 녹색당이 창단된 지 이미 한참 흘렀고 후원회를 만든 지 한참 흐르고 나서 해서 몇 년 내려야 되는 기한을 넘었다 해서 기각해버렸어요. 심의도 안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1000명 이상씩 5명을 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해서 6대3으로 각하시켰습니다. 6대3으로 다수 의견이 6으로 이거는 합헌이다. 합헌했다는 거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0명이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 1000명이 어려우면 뭐 당원 모임에도 당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등등의 아무 근거도 없는. 근데 사실은 세종시도 1000명이고 경기도도 1000명이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경기도에 비해서 몇십 배 불리한 거거든요. 또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수대로 하던가, 경기도가 1000명이면 예를 들면 세종시는 57배 적은 걸 하던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3인 소수 의견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구가 다 다른데 1000명이라는 것에 근거가 없냐. 왜 2000이 아니고 1000이냐.
왜 500이 아니고 1000이냐? 1000명이라는 근거를 6인 의견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한 정당이 기한이 넘어서 이게 기각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갖고 아직 정당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정당이 못 되고 있는 당인 페미당이 최근 다시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래서 페미당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들어갖고 기각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이제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터이지만 맨날 놀다가 3년 있다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면 3개월 내로 헌법재판소 법을 바꿔서 위헌 제청을 한 거는 뭐 6개월 내로 낸다든가. 지네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전혀 법안에 반영하지 않고 지네들이 뭐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법안에 반영되니 이런 참 더러운 세상 참 짜증나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정당 창당 같은 것도 이제 중앙당 기준 때문에 지역정당 창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정당을 하는 뭐 영등포당이라든가 뭐 은평민들의당 이런데 뭐 진주같이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그건데 네. 실제로 어쨌든 전국 중간고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예. 여러분은 혹시나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 논의를 하면서 그걸 정치에 있는 거니까 이번에 속되어 계신 이런 곳에서는 보규정에 관한 부분이나 관련되지 않는지 국회와 정치에 관련돼서 조기가 되는 건 정치의 공론경우는 일개 방어 기조에 고객님 부분에서 군데도 아니고 아마 3군데였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500. 그 중앙대 규정을 없애고. 네. 네. 정치개혁 운동행동 말고 에서 문화법 개정 관련 얘기 그건 제도가 아니고 그런 이해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 부분이 관련된 전문적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보수 반대이 있는데 논의는 안 됩니다. 김두관 의원이 내날이 대부분 논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일단 저희가 제일 크게 요구한 것은 이 공론화입니다. 범국민적 논의기구. 이게 국민의 실제로 참정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의회에서 밀실해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맨날 지키지도 않던 4월 10일은 꼭 지키겠다고 1년 전에 원래 선거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올해는 꼭 지키겠다 그러네요. 오히려 좀 기한을 넘어서라도 국민적 공론화 논의기구를 좀 길게 가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고 최근에 예산 배정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논의, 공론화 이걸 충분히 하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까지는 긴박되지 말고 끝까지 논의하자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4월 1일 날 의원 정수 늘려 줄여 꼴보기 싫은데 줄일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25명 찬성 패널, 25명 반대 패널을 실제로 모셔서 실제로 3만 원씩 네, 참가비도 드리고 찬성 패널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 패널로 교수님이 한분 나오시고 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다시 표결도 하고 최종 표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공론화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4월 1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정책 배틀이죠. 그래서 국회 압박도 가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국회의원의 압력을 가하는 거, 정개특위 압력을 가하는 거 이런 식의 다각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4월 1일 날 아직 많이 비었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같이 손잡고 그분도 3만 원, 나도 3만 원 이렇게 해서 오셔갖고 네, 좀 풍성하게 빛내주시고 4월 1일 날 하자센터라고 영등포 근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4월 1일이면 벚꽃이 여의도에 만별합니다. 3만 원 받으시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여의도 벚꽃 구경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링크 열려 있으니까 참치분들 다 링크 받으셔갖고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꼭 많이 좀 모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사회정치 포럼 2차 포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휴식을 좀 가져오시고 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자 가야 돼. 네. 그게 저희가 많이 드려야 무시. 네, 방송이니까 다 동의돼요. 뭐 주식이라도 없어. 여기 강사하고 좀 가까워 보았는데 저희 강사 이전에는 언제 4월 27일이요. 우리가 10점. 이대로 더 진출하시는 저희들은 가고 싶죠. 여기 너무 비싸.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반 위원들은 나가시라고 하시고 예, 제가 공지 드릴게요. 예, 예. 집행위원들만 나와주시라고. 참여자치 포럼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들만 남아주시고, 그 외에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행위 회의가 바로 이어서 있어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